은유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처음 등장한다. 자, 여기 은유. 학문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처음 등장한다. 여기다 그거 적는 거야. 은유의 기원. 이거 언제부터냐 이런 얘기지. 이것에 따르면 은유는 낯선 이름들의 전이이다. 옮기는 거야. 어디에서 어딘가로 옮기는 걸 말하는 거야. 자, 은유는 낯선 이름들의 전이이다. 즉, 부연 설명 같은 내용인 거야. 요 빨간색 문장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다.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그 대상의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대상의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말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니? 원관념이라고 하지.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거. 우리 비유해서 은유법 쓰잖아. 근데 이 원관념을 나타내주기 위해 사용되는 이걸 뭐라 그래? 보조관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봐봐. 내 마음은 호수. 자, 그래서 내 마음이 있고 호수가 있어. 내가 말하려고 했던 그 대상은 뭐겠니? 내 마음이겠지. 얘가 원관념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내 마음이라는 원관념을 말하기 위해서 내 마음 말고 낯선 대상, 낯선 이름, 그 애가 호수가 되는 거지, 그치? 얘가 보조관념이 되는 거라고. 응? 맡겨놨어? 맡겨놨냐고. 아, 도균아, 너까지 이러면 20세기 독일 철학자 블루멘베르크는 자, 지금 사람 이름 두 개 나왔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블루멘베르크 나왔어, 그지? 누가 더 옛날 사람이야? 그치, 아리스토텔레스는 옛날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런 말은 안 나와서 시간과 관련된 말은 여기 20세기 이거밖에 없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훨씬 더 옛날 사람이야.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은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이걸 무슨 관점이라 그래?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의 변모 양상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15세기에는 은유를 이렇게 얘기했고 16세기는 은유를 이렇게 했고 20세기는 은유를 이렇게 한다. 이게 통시적 관점인 거야. 되겠어? 평생 은유에 대한 연구로 철학적 사유를 개진, 발전해 나간단 말이야. 철학, 과학, 신화 등을 아우르는 모든 텍스트를 은유적 구조로 파악했다.
누가? 블루멘베르크가. 그는 블루멘베르크겠지? 은유란 인간이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 창조해낸 상들이라고 주장하며 맛있어. 그는 은유에 대한 종래, 지금까지의 철학의 해석을 두 가지로 제시하며 이것으로 인해서 은유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 가볍게 여겨졌다고 주장했다. 봐봐. 지금 요거 빨간색으로 칠한 거 있지? 그지? 근데 요 앞에 사람이 누구야? 블루멘베르크지? 불이라고 할게. 블루멘베르크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 블루멘베르크가, 블루멘베르크가 기존의 철학 해석, 기존의 은유에 대한 해석을 비판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은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간과해서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봐봐. 은유에 대한 종래의 철학의 해석. 은유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철학을 비판하는 건데 첫 번째 해석은 뭐였대?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 두 번째는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 이건 블루멘베르크 생각이 아니야. 기존의 철학이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지. 이러한 관점에서 은유는 명확한 사실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도덕이나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 본질로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군더더기, 그냥 없어도 되는 것 이런 걸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야. 기존의 철학에서는 은유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을 안 했다라는 거지. 두 번째는 명확한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이다. 이때 은유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필요악 같은 것이며 인간의 사유가 발달하여 어떤 대상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한 양식을 찾아내면 은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자, 요거 파란색. 기존 종래
철학이 은유를 간과했다고. 간과했다는 것은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거야. 다고 주장하는 블루멘베르크의 근거가 되는 거야. 되겠어? 이게 군더더기나 장식처럼 은유를 취급했던 게 누구야? 블루멘베르크야? 기존의 철학자들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은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어. 이거 뭐 어떤 투명한 형식을 찾아내면 얘는 쓸모없는 거야. 이것도 누구 생각이야? 그렇지. 이거는 은유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그냥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그냥 필요악이야. 불필요한 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는 것뿐이야. 이것도 누구 생각이야? 그렇지. 기존의 철학자인 거야. 그 다음에 이걸 뽑아내야 돼.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도겸아 봐봐. 기존의 철학자 얘네들이 은유를 간과했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는 거야. 이러한 관점에서 자 요거를 B라고 해보자. 여기 부분을 여기부터 이만큼이 B가 되는 거야. 그럼 B를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되는 거야. 이거 누구 생각이야? 기존 철학자들 생각인 거야. 블루멘베르크는 전통 철학의 지적대로 은유가 수사적 표현이거나 아직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한 잉여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종래 철학의 의견 중 블루멘베르크가 수용한 부분 수용했다 뭐 인정했다라는 거야. 동의. 그게 뭐다라는 거야? 은유가 수사적 표현이거나 1번 아직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한 잉여일 수도 있다. 요거 2번. 요거까지는 블루멘베르크가 기존의 철학자하고 동의되는 부분인 거야. 그런데 이 부분 이 부분은
철학자 구별되는 블루멘베르크만의 생각인 거야.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 설명에 대해서 종래 철학자는 동의하지 않아. 근데 블루멘베르크는 주장을 하는 거야. 얘는 두 개가 일치하지 않지. 근데 그 위에 검은색인 애들은 종래 철학자 주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블루멘베르크가 동의하는 거야. 그래서 유사한 부분이 되겠지. 이 부분은 비교가 되는 거고 공통점이니까. 이 부분은 대조가 되는 거야. 왜? 차이점이니까. 지금 이 부분은 마지막 표시된 이 부분 있잖아. 다른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서의 철학적 언어의 그 근본 바탕인데, 그럼 이거는 은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가볍게 여기는 거야? 도균아, 간단하게 생각해. 블루멘베르크는 은유를 되게 중요하게 무게감 있게 생각을 하는 거고, 종래의 철학자들은 찌끼다시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봤을 때 이 문장은 은유를 어떻게 돼?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가볍게 여기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구분하기가 쉬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요거는 누구의 생각이야? 종래 철학자고 블루멘베르크 둘 모두의 생각이야? 누구의 생각이야? 그렇지, 블루멘베르크. 근데 요 검은 거, 은유가 수사적 표현이거나 아직 개념으로 활용되지 못한 잉여일 수도 있다. 이거는 종래 철학하고 블루멘베르크도 동의하는 부분인 거라고. 공통점이라고. 근데 이거는 블루멘베르크만 주장하고 종래 철학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되겠어? 문장 하나하나 선생님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야. 일부러 하나씩 잘라야 돼. 이 글이 어려운 건 아닌데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뿐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천천히 다시 봐봐. 그러면서 이런 은유를 뭐라고 불렀대? 절대적 은유라고 불렀대. 요게 절대적 은유라는 말과 같은 거야. 요 위에 문장이. 그럼 이렇게 절대적 은유라고 불렀는데 명명했다면 불렀다는 거야. 이것도 또한 누구만의 생각이야? 그렇지, 이것도 블루멘베르크만의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는 종래의 철학자 생각이냐 아니면 블루멘베르크만의 생각이냐 아니면 공통점이냐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오케이. 다음에 넘어간다.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절대적 은유는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되며 세계의 본질이나 삶의 지향성 등과 같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이다. 자, 블루멘베르크 절대적 은유는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미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되고 세계의 본질이나 삶의 지향성 등과 같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요게 2번. 절대적 은유라는 것은 뭐라고 나와 있어?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는 영역을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세계의 구조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설명되지 못하는 추상적 관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은유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이미지처럼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개념적 사고에 미달한다. 얘는 조금 열등한 거야, 모질란 거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차원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궁극적인 질문들. 지금까지 이성으로서 설명이 안 되었던 질문들인 거지. 궁금했던 점들. 요거는 절대적 은유 이전 이성으로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것. 이걸 C라고 해보자.
이성이 해결하지 못했던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도균아, 이 지문은 좀 철학적인 거라서 많이 여러 번 보더라도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어. 이거 철저하게 읽어줘야 된다. 그리고 다음번 수업 때 다시 설명해달라 그래. 아니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알겠지? 그 이거 복습을 한 번 하고 들으면 또 달라질 거야. 되겠지? 너 이거 공부를 좀 타이트하게 좀 해갖고 와. 예를 들어 미지의 세계를 찾아 출항하고 망망대해에 난파당하는 등 항해와 관련된 은유들은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절대적 은유라고 할 수가 있다. 요거는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돼. 요거는 절대적 은유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자, 요거를 D라고 해보자. 요거를 D라고 해보자. 이성은 D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되겠지? 근데 절대적 은유로는 이 D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요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이성이 설명 못하는 D에 대한 절대적 은유의 해석. 왜? 이게 굉장히 D가 되게 난해하거든. 이거 이성적인 걸로다가 딱 부러지게 설명을 못해. 그것을 은유로서 설명이 명쾌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은 뭐냐? 이거 설명을 하면 설명 못해 이성적으로. 근데 은유적으로 설명하면은 망망대해에 어떤 출항하는 배가 있어. 근데 거기에 항해하는 배가 있는데 얘는 파도에 부서질 수도 있고 뭐 조난당할 수도 있고 표류할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어. 이런 위험 요소,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항해하는 것과 같은 거야. 뭐가? 얘가. 되겠어? 그러니까 아까 처음으로 돌아간다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원관념이 되는 거고. 가리키려는 대상. 그리고 얘가 보조관념. 낯선 대상. 자, 얘를 기억이라고 하자. 얘를 니은이라고 하자. 기억을
니은으로 전이시켜. 선명하게 해석하고 있다. 또는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절대적 은유가 된다. 여기까지 되니? 되게 절대적 은유의 의미. 또한 절대적 은유는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하며 인간 행위의 방식을 설정하는 지침으로 기능한다. 절대적 은유의 기능.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지, 그거를 설명해 준다는 거. 이건 처방전 없어도 주는 거야? 그냥 설명 못해. 그 인공눈물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야? 잘 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응? 잘 깨려고 일부러 진짜 이게 좀 화한 게 있나? 차갑게 차갑다 해야 돼. 어. 살짝 좀 따끔한. 그 뭐 적정한 그 사용 용량이 있나?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야? 두 방울이라서 이렇게 두세 번, 한 번 할 때 두세 번.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압도적인 현실을 맞닥뜨린 이래 그것을 어떻게든 파악하면서 두려움을 떨치려 애써왔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철학, 과학 등 인류의 지성적 결과물들은 모두 그러한 분투가 상이한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백지 지문은 어디 있을까? 네가 하나 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야? 하나 했다라는 게 어디야?
이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 어? 어? 이걸 아이고. 내가 막 계속 그렇게 살아 그냥. 응? 인간이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왔다라는 거야. 한국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일본인들의 노력이 있었고, 중국인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지.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 영역들이 있는데, 이건 노력을 해가지고 극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 부분을 F라고 하자. 절대적 은유는 여기에, 여기가 F가 되는 거야.
구조를 부여하여 세계에 대한 명백한 형상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고 보았다. F의 구조 부여 세계에 대한 명백한 형상 제공 그리고 나서 조력의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인간이 세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이게 누구의 역할인 거야? 절대적 은유의 역할인 거지. 인간이 해결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을 절대적 은유가 도와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 예시, 지금 요거에 대한 예시다. 자, 요거를 2라고 하자. 2. 요 예를 드는 거는 2에 대한 예시야. 세계를 시계라는 은유로 나타낼 때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시계, 즉 질서 있는 전체가 된다. 그러면 세계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현실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잘 봐. 아직 쓰는 거 멈춰봐. 쓸 시간 줄게. 봐봐. 여기 보면 절대적 은유 나오지. 요 절대적 은유가 요 시계에 해당되는 거야. 요거. 자, 여기가 요 세 개에 해당되는 거야. 되겠어? 자, 요 네모친 얘네들은 절대적 은유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인간에게 예측 불가능한 것, 그리고 인간에게 공포 대상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은유가 개입을 하면서 어떻게 돼? 이 공포의 대상인 이 세계를, 잘 봐. 여기 부분 있지. 구조를 부여하여 세계에다 명백한, 이거 봐, 이거 봐. 형상을 제공했다. 이게 총체성을 묘사하는데, 그 다음에 그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요게 요거랑 같은 내용인 거야. 되겠어? 되겠어? 그 다음에 자 봐봐.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한다. 이 부분 있지? 그게 이거가 똑같은 거야. 자, 잠깐만. 또 봐봐. 자, 우선은 내가 이제 번호를 매겨볼게. 자, 1번. 1번. 자, 절대적 근유가 1번이야. 여기, 얘가 2번이야. 요게 3번이야. 요게 4번이야. 그리고, 요게 5번이야. 요것도 5번인 거고. 되겠어? 그 다음에 요 인간 있지? 인간 있지? 요거를 P라고 해보자. 잘 봐. 정리하면 이거야. 1이 P에게 조력, 도움을 준다라는 거야. 되겠지? 그 다음에 1 없이 2는 P에게 어떤 대상이었어? 예측 불가. 또 공포의 대상. 여기 몇 번이라는 거야? 여기 5번인 거지. 그래서 1은 이를 3으로 만들어 3으로 표현하여 이가 P에게 더 이상 5가 아닌 4가 되게끔 도와주었더라는 거야. 조력. 여기는 이렇게 뜯어서 봐줘야 돼. 그러면은 잠깐만 봐봐. 요 세 개는 몇 번에 해당되겠어? 2번에 2번. 시계는 뭐야?
1번 절대적인 은유 표현. 얘는 1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연하고 두려웠던 그 세계를 은유라는 표현으로 좀 선명하게 좀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니까 아 이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줬다는 거야 인간들에게. 자 세계를 대하는 세계가 1번이지. 기본 자세를 표현하는 절대적 은유. 아 세계가 2번이지. 이거 2번이다 2번. 이를 통해서 이를 나타내 준단 말이야. 누굴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동의되겠어? 예담이 이거 동영상으로 처음부터 다 했다. 네. 천천히 나왔기 때문에 이거 보면 알 거야. 알겠습니다. 이해 될 거야. 동의도 이거 몇 번씩 봐야 돼. 그리고 예담이 이거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공부해갖고 와가지고 이 부분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해야 돼. 알겠습니다. 이거 어려워. 그리고 너 그렇게 허접하게 할 거면 하지 말고. 그게 복습이고 숙제지 그게? 어? 아휴. 절대적 은유와 마찬가지로 신화 개념 역시 개념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사태를 은유를 활용한 이야기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블루멘베르크와 베르크의 은유 이론은 신화 이론으로 연결된다. 그럼 뭐하고 뭐가 유사하다라는 거야? 은유 이론이랑 신화 이론. 절대적 은유하고 신화하고 요거 비슷하다라는 거야. 블루멘베르크의 은유 이론하고 신화 이론하고 비슷하다고. 어떤 점에서? 해명할 수 없는 사태를 은유를 활용한 이야기로 서술한다. 요게 아까 처음에 나왔던 2가 되는 거야. P가 설명할 수 없는 세계겠지. 요거는 그 일이 선명하게 서술한다는 거야. 그런데 요게 절대적 은유와 신화 이론의 공통점이라고. 그에 따르면 그가 누구야? 블루멘베르크. 신화의 기본적인 기능은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인간이 그것에 이름을 지어 붙이고 이야기를 창조하여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 두려움으로
바꿈으로써 세계의 거친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자, 요게 1하고 같은 거야. 아까 공포, 두려움에 대해서 아까 몇 번이었어? 위에서. 인간은 피가 되는 거고. 요거는 1이 되는 거고. 일에 대한 피해 인식. 아, 2에 대한 피해 인식. 뭐 없이? 일 없이. 요게 1의 역할인 거야. 아, 여기 2번이다, 이거 2번. 요게 1의 역할. 그 다음에, 아까 몇 번을 했었지? 5번이었나? 이게 최종적인 거였지. 5번이었지. 5번. 이게 5번하고 같은 거야. 예다음에는 그 동영상 봐. 네. 그러면 1, 2, 3, 4분 다시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이 최초로 언급되는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 신들은 만물을 질서에 따라 배치하는 권능을 가진 존재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 인간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섭리를 신들의 권능으로 여기면서 자연이 아무리 거치고 난폭해도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운영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비로소 안도하게 된다. 이런 자기보호 기능에서 더 나아가 신화는 다양하게 변주되어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축하는 서사로 진화한다. 신화의 의미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신화의 전승과 수용관에서 역사적 존재인 인간의 문화적 선택에 따라 의미의 선택과 변이가 일어난다. 자,
요거 1, 요거 1, 네. 요게 2, 요게 1의 역할, 권능을 가진 존재, 얘가 1. 자, 1은 아까 뭐였었어? 절대적 은유면서 저 시계. 신화 이론. 여기서는 신화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요도 1, 인간은 P,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섭리를, 자, 요게 2, 신들의 권능으로 여김으로써, 신들의 권능, 요게 1. 자연이 아무리 거칠고 난폭해도 요거는 P가 1 없이 이에게서 느꼈던 막연함과 두려움이 되는 거야. 요거 숫자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위에서 공포의 대상 이거랑 같은 거야.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는 거야? 이것을 1이 해결해 주는 거야.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운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비로소 안도하게 만들어준다. P에게 오를 느끼게 한다. 누가? 1이. 되긴 되겠어? 자, 그리고 이만큼 요거를 Z라고 하자. 여러분은 자기보호 기능이 있어. 요 자기보호 기능이 요 Z를 말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신화는 다양하게 변주되어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축하는 서사로 진화한다. 신화의 의미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신화의 전승과 수용 과정에서 역사적 존재인 인간의 문화적 선택에 따라 의미의 선택과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신화의 속성.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다. 고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됐어? 이것도 누가 주장하는 거야? 저기 블루멘베르크. 그럼 블루멘베르크가 지금 두 가지 주장하는 거야. 첫 번째는 절대적 은유 이론, 두 번째는 뭐? 신화 이론. 어쨌든 그 절대적 은유와 신화는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 무엇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세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신화나 은유가 없다면 세계는 인간에게 어떻게 느껴지기만 했을 것이다? 절대적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 막연한 대상이라는 거죠. 도균이 이해되니? 오케이. 은유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설명 가능한 거야. 그리고 인간과 세계가 심지어 조화를 이룰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준다. 안도감을 준다라는 거지. 블루멘베르크의 학문적 탐구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해가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은유가 담당한 역할과 신화의 기능, 우리가 신화를 변형시켜온 과정들을 검토함으로써 인간 실존의 창조적 본성을 드러냈다. 자, 요게 블루멘베르크 학문적 탐구의 핵심이야. 근데 어떻게 했대? 이 블루멘베르크의 학문적 탐구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은유가 담당한 역할과 신화의 기능, 우리가 신화를 변형시켜온 과정 등을 검토함으로써 인간 실존의 창조적 본성을 드러냈다. 자, 이거 하는데 누가 조력을 했다라는 거야? 절대적 은유랑 신화 이론. 그래. 동의됐어? 네. 오케이. 어렵다. 여기까지 됐어? 네. 자.